먼저 잠깐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해줄게. 프린트물 준 거 봐봐. 자, 오늘 준 걸 보세요. 오늘 준 거. 자, 오늘 준 걸 보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생뚱맞게 여기 첫 번째 타이틀에 문장 독해란 이렇게 되어 있지. 얘들아, 쌤 봐봐. 어떤 걸 독해한다는 건 얘들아 지문만 독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자, 쌤 좀 봐줘봐. 잘 들어야 돼, 내 말. 진짜 천천히 할게. 오늘 배우면 비문학은 끝이야. 이제부터 훈련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들어봐봐. 이렇게 지문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문제도 있죠. 또 뭐도 있냐면 선지도 있죠. 자, 우리는 얘들아 이 세 가지를 모두 독해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독해를 한다는 게 어떤 뜻으로 오해를 하냐면 글자를 읽는 걸 독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글자를 읽는 걸 독해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읽고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걸 우리는 독해라고 얘기해. 내 말 이해돼? 어떤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 근데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맛있어? 근데 그때 맛있다고 설명해주면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베스킨라빈스를 막 먹고 있었던 옆에 있는 친구가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와, 맛있냐? 무슨 맛이야? 맛있어? 이래. 그럼 그때 무슨 맛인지 설명해주면 안 돼. 이거 블루베리 맛이야. 졸라 맛있어. 그리고 쭉 걸어가면 친구 사이가 멀어져. 그럼 맛있어의 진짜 의도는 뭐야? 그래, 한 입만 달라는 거야.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독해를 못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일부러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를 넣어놓은 거야. 지문 빼버렸지? 자, 무슨 독해를 해라? 문제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문제 독해, 가연아. 문제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 독해 한번 봐봐. 1번 문제 봐봐. 연어의 회귀에 대한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 과정을 녹화했지. 무슨 과정? 연구 과정을 녹화했지. 그러더니 후각가설을, 맞지 얘들아? 후각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편집한다고 할 때 이랬지. 그럼 후각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편집하다고 할 때 반드시 들어갈 무슨 내용이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그럼 정리해볼게.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뭘까? 핵심 내용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2번 선택지의 후각가설 보여? 3번 선택지 얘들아 코마개를 부착하고 같은 장소에서 검증한다 보여? 4번에 보면 재포획하는 과정이라는 말 보이니? 5번에 보면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 이런 말 보이니? 자, 그럼 물어볼게. 이 네 가지의 선택지는 얘들아 위에 있는 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났지? 자, 근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인디언 보여, 인디언? 갑자기 과학자 얘기하다 인디언 얘기를 왜 하냐고. 내 말 이해돼? 그럼 몇 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얘들아 수능 문제야 이거. 자, 문제를 낸 사람은 너희들이 문제를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야. 새 말 이해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봤어. 얘들아 집중해야 돼. 어떤 문제를 딱 봤어? 그럼 그 문제를 보고 아,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민준아. 왜 울어? 우리 지환이 걱정해서 우는 거야? 아유, 놈의 새끼. 지환이 아프니까 좀 우는 거야, 혼자? 지환아, 민준이 운다. 아유, 놈의 새끼 착해 죽겠네. 그래도 수업은 들어. 자, 들어봐. 문제를 딱 읽었는데 얘가 뭘 물어보는지의 의도를 파악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막 찾고 다닌다고. 내 말 이해됐어?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라 그랬지? 승훈이? 승훈아, 쌤이 처음 하는데 한번 물어나 보자. 들어봐. 너 적절한 것은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고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 있지.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그럼 물어볼게.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와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니? 그렇지. 이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선생님, 뭐 똑같이 이거는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이건 하나가 맞고 4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뭐 이걸 물어봐요. 자, 얘들아, 봐. 윗글의 내용과 적절한 것은 답이 하나란 얘기지. 그럼 이건 글의 주제 묻는 거야. 윗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건 4개가 맞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각각 퍼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보면 아, 얘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뭐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선택하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말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독해는 천천히 해야 돼. 절대로 천천히. 자, 독해한다는 건 뭐라고? 읽고 해석해서 뭘 파악하는 거라고?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의도.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연애를 해본 놈이 연애를 잘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의 뭘 파악하니까? 의도를 파악하니까. 유성이 같은 순둥이들은 연애 못한단 말이야. 유성이 같은 순둥이들은. 오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럼 얘가 의도가 뭐지? 막 오해한단 말이야. 돈 가져오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단 말이야. 여자친구 그냥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는 얘기인데 덥단 얘기예요. 오빠 우리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까? 뭐야? 덥단 얘기야. 근데 거기서만 의도 파악을 잘못한 거야. 아 얘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큰일 나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해라. 이러려면 얘들아 천천히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칙이야. 지켜야 돼. 앞으로 딱 3주 동안은 절대 지문 빨리 읽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매일 2지문씩 주는 거야. 여러분 숙제를 만약에 내가 10지문씩 하라고 해봐. 그건 숙제야 고문이야. 고문이야. 못해요. 못해. 우리 리아가 좀 이따가 저기 일본으로 여행 가거든요. 근데 리아는 그때도 저 뭐야 마더텅을 풀겠다 이거야. 여행 가방에 그걸 넣어가지고 가겠대잖아. 선생님, 내가 아까 말렸어. 깜짝 놀랐어. 선생님, 제가 풀어가지고 답안지 찍어서 보낼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아니야, 선생님, 나 보여주고 싶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그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리아야. 알겠지? 의도 파악이야, 의도 파악. 알았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어? 내 말의 의도를 알겠니? 시발?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매일. 알았어, 매일 해야 돼. 아줌마 아저씨들. 알겠니? 진짜 변해. 요 6주, 아이고, 지웠다. 시즌 1 6주 동안 하는 거 진짜 한번 해봐. 진짜 비문학 보인다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안 배운 지문이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왜? 읽고 풀면 되니까. 언제까지 배운 걸 풀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봐봐.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날 보지 말고 거길 봐야지. 민주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거야? 왜 자꾸 날 쳐다봐? 설레자다 이 새끼야. 자,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작용한 사라 중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건 옛날에도 풀어본 문제긴 한데, 그럼 직렬 또는 병렬 구조 중에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라는 건 4개가 병렬이면 하나가 뭐란 얘기야? 직렬이고 4개가 직렬이면 4개가 병렬이면 하나는 뭐다? 직렬이고 4개가 이런 그런 얘기지. 헷갈리네. 여기까지 됐어요? 민준아 좀 웃어줘. 쌤이 지금 개그했다. 오랜만에 개그 쳤어요 내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민준이 보니까 틀렸잖아요. 안 웃지. 그래서 안 웃은 거야? 자 1번에 보니까 한 개가 고장났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켜져 있었으니까 이건 무슨 구조니? 병렬 구조지.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새 퓨즈 한 개를 교체해 넣었더니 다시 작동했다 이렇게 돼 있지. 하나만 교체해도 되네. 뭐지? 병렬이네. 3번도 뭐야? 형광등 한 개를 빼도 3개는 그대로 켜져 있다. 뭐야? 병렬이지. 4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었는데 안 되다가 4번째 건전지 넣으니까 되더라. 이건 뭐야? 직렬이지. 답을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문장을 독해하는 걸 위에 봐. 직렬 또는 뭐라고 써 있어? 병렬이라고 써 있지. 그럼 쌤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밑에 있는 가로등 같은 거에 여러분들 꽂히면 안 된다고. 막 도로 막 이런 거 꽂히면 안 된다고요, 아저씨들. 그걸 뭐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직렬이냐? 병렬이만 가지고 생각해야지. 막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2번 보니까 막 청소기 우리 엄마도 청소기 없어서 지금 걱정인데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를 교체했냐 이거에다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선생님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신대요? 잘 들어. 이제 진짜 비문학 독해 시작이야. 요거하고 쉽게 들어. 내 말 들어. 들어봐. 첫 번째 문장에 어떤 단어가 딱 하고 등장을 했다고 쳐봐 얘들아. 그러면 이 단어를 그대로 두고 내가 나가버리면 너희들 이거 이해하니 못하니? 못하지. 예를 들어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그리고 나가버리면 내가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요 단어를 딱 던져준 이유는 뭐냐면 민준아 선생님하고 어제 약속했잖아. 죽고 싶어? 여기 보면서 해. 여기 보면서 들어. 귀로만 듣지 마. 눈으로도 들어. 알았지? 여기 봐. 자 동그라미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딱 줬지 윤성아. 이유가 뭐야? 이제부터 이거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단어를 놓치지만 않으면은 계속 그 단어랑 연결된다는 걸 느끼거든? 그럼 그 글이 이해가 되기, 의도가 파악된다고. 쌤 말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읽는 이유가 뭐야? 얘가 의도한 걸 찾으려고 읽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직렬 아니면 병렬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지 청소기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애들은 막 청소기에 꽂힌단 말이야. 알아듣어요? 진짜 야지네. 어마어마해 이런 애들. 알겠니? 자,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볼게. 자, 뒤로 넘겨봐. 3페이지 한번 펴봐. 2페이지 펴봐. 자, 2페이지에 3번 문제 위에 첫 번째 문장 봐봐. 이거 문제 틀리고 맞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문장만 봐봐. 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끊어봐. 전통적인 기준과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자, 쌤 봐봐. 얘 뭐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야? 뮤지컬 얘기하려는 거 느껴져?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동그라미 쳐봐. 그럼 어떤 새끼들 가끔 또 그런 데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환장한다고. 접속사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돼? 그럼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니? 전통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맞아? 그럼 칠판 좀 봐. 칠판 좀 봐. 아 빨리. 나 봐야 돼. 나 봐야 된다고 병신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자 봐. 전통적 뭐라고? 전통적 기준과는 뭐라고? 거리가 멀다고. 전통과는 거리 뭐 이렇게 쓸게. 썼지? 자, 그대로 쌤 봐. 그럼 이제부터 뭐 설명할까? 뮤지컬이 전통적 거리가 어떻게? 먼 거. 뭐가 뭔지 설명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되지? 의도 파악돼? 자, 근데 앞에 접속사 뭐 있었어? 이거 있었지? 내 일부러 의도적으로 뺀 거야 지금 위에 거. 그럼 위에는 무슨 내용 써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 어떤 게? 아니지. 뮤지컬의 전통적인 게 뭔지 설명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앞에는 뮤지컬이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쓴 건지를 말하겠지. 내 말 이해돼? 그리고 나서 그런 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쌤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민준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 딱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퇴를 하면 안 돼. 조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얼굴 인상을 딱 써야지. 일단 아픈 척 해야 되니까. 조퇴를 해야 되니까. 인상을 딱 쓰고 이렇게 딱 가면서 선생님 우리 민준이 웬일이야? 선생님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요. 오늘 좀 야간 자율 학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선생님 듣고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힘들구나. 그런데 근데 여기서 웃으면 돼 안 돼 민준이가? 감사합니다. 좆된 거야. 그런데 이건 뭐야? 안 된다는 얘기잖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만 딱 듣는 순간에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봐. 여기에 뭘 파악한 거야? 의도를 파악한 거야. 의도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쌤 말 이해돼?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어떤 문장을 읽지. 그럼 그 문장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국어야.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거리가 멀어. 그럼 앞에는 전통적인 거리가 가까운 또 다른 게 있었겠지. 자, 그럼 거리가 먼 게 이제 뭔지 봐. 이제부터 얘들아 뭐만 설명하는 거야? 전통과 거리가 멀다.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전통과 거리가 멀다. 그럼 얘들아 뒤에 있는 말을 보면서 전통이 뭔지도 알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렇지. 전통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읽는다. 그 다음 봐봐. 가령 웨버의 대표작 캐치의 1차적 목표는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들을 거리로 관객들 즐겁게 하는 게 두었대.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에 동그라미 빵 쳐봐.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뮤지컬의 특징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전통은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가 없었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쌤 보자. 쌤 봐봐. 자, 쌤 봐봐. 전통과 거리가 멀다 그랬지? 그럼 전통과 거리가 멀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양한 형식의 뭐라고? 빨리. 볼거리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가 뭐야? 구체적으로 떠올라, 안 떠올라? 그렇지. 안 떠올라야 돼. 아직 안 떠올라요. 이게 떠올라, 이게? 이게 떠올라? 씨발, 똑똑한데? 안 떠올라야 돼. 우리 민준이 또 깜짝 놀랐어, 지금. 민준아, 지금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입으로 영어 하고 있잖아, 지금. 직독직해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통역사야?
자, 봐.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가 뭔지 아직 몰라? 몰라? 그럼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S. 엘리엇의 우화집의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에 충실한 전달이 아니라, 맞지? 그럼 전통은 뭐야? 내용 전달인 거야. 전통적인 것들은 내용 전달이 중요했던 거야. 이해돼? 근데 그게 아니라 기발한 무대에서 다채롭게 완성되어 있는 뭐?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자.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가 뭐죠? 춤과 노래네요. 자, 춤과 노래인지 알아 몰라? 이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독해 못하는 거야. 선생님, 춤 몰라요. 나 본 적이 없어. 이제 큰일 나. 그럼 물어보자. 춤과 노래가 다양한 형식의 뭐니? 볼거리지. 이게 뭐니? 전통과 거리가 먼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더니 문제를 뭐를 냈니? 캐치에 대한 최근의 감상 관점으로 가까운 것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선생님 봐. 뭐 찾으면 돼 여기서? 자, 눈이 있는지 묻는 거야. 뭐 찾으면 돼? 춤과 노래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답은 몇 번이야? 1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독해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얘가 이걸 왜 썼는지를 찾아가는 거야. 독해는. 쌤 말 이해돼? 아,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릴까요? 한 번도 생각하면서 독해를 안 하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읽으면서 독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문장 자체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쌤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고 쉽게. 자, 그 밑에 거 봐봐. 첫 번째 문장만 읽어. 문제 다 무시해버리고. 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건 18세기부터지. 맞지? 자, 음악에서 무슨 개념이?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뭘 갖기 시작한 거?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래? 18세기부터지. 자, 그럼 물어보자.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첫 번째 문장에서. 연주지. 그렇지.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어? 선생님, 제 여친 이름입니다. 김현주. 또라이예요. 알겠지? 선생님은 죽고 싶어, 이 새끼들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봐봐. 연주. 쪽팔려. 자, 연주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등장했다고? 18세기. 민준아, 오늘 뭐 화났어? 지원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살짝 좀 웃어주면 안 돼? 나 너 무섭기 시작했어,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이 문장의 의도를 봐봐. 그럼 얘들아, 음악에서 연주라는 게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게 18세기부터래. 맞지? 그러면 18세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 연주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지? 의도 파악돼?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봐봐. 18세기부터 연주라는 게 뭘 갖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고. 맞아요? 의미가 뭐야? 그렇지. 의미를 또 가끔 안다는 새끼들이 있어. 의미요. 의미가 뭔데? 아, 그거 있잖아요, 의미. 선생님 몰라? 또라이예요. 난 몰라요. 그럼 봐. 이제부터 얘 뭐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요거 설명하겠다고 의도를 딱 준 거야. 나 이제 이거 설명한다. 이해돼?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당시 유행하였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맞지, 얘들아? 그럼 내용 동그라미. 맞니, 얘들아? 의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물어보자. 연주에는 얘들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의미가 뭔데? 내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건 연주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요. 내용. 지훈아 조금만 힘내. 다 왔어. 지금 다 왔어. 너의 몸에서 신호가 왔다는 거 알아. 쉬는 시간이 넘었다. 개새끼야 쉬어라. 알아. 요거까지 하고 쉬자고. 여기까지 됐지? 자,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 잘 봐. 오늘 아파가지고 못 왔으니까 집에서 웃으면서 들어. 사랑해 개새끼들아. 너 때문에 찍잖아. 여기 봐. 요 내용. 알겠지? 내용.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여기서 내용은 맞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뭐라고? 객관적 감정이야. 자, 쌤 봐봐. 무슨 감정이라고? 객관적 감정. 동그라미. 자, 질문할게. 얘들아, 니네 좀 전에 의미라는 단어를 물었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의미와 이 단어는 전혀 생뚱맞지?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의미의 뜻이 뭐야?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서 그 떠올렸던 뜻이라는 뜻과 이거랑은 전혀 다르지? 이게 비문학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 쌤 봐. 내가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연주가 의미라는 걸 갖기 시작했대. 그럼 연주가 뭘 갖기 시작했다고? 내용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럼 연주가 내용을 갖다는 건 뭘 가진 거라고? 객관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고. 이제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식의 연주는 그 감정을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뭔데요? 객관적인 감정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밑에 5번 선택지를 미친 듯이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봐봐. 따라서 작곡자들은 악곡 속에 그 감정을 담아내요. 그 감정이 뭔데? 객관적인 감정이요. 연주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작품이 갖고 있는 감정, 그게 뭔데? 객관적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해돼? 즉 연주란 뭐가 연주냐면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었던 거야.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보자. 연주자는 악보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해? 연주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야. 이제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18세기 이후 연주가 이런 의미를 가졌지. 그럼 이 객관적 감정이 나중에 뭐로 바뀔까? 그렇지. 주관적 감정으로 바뀌겠지. 연주자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치? 의도 파악돼? 의도 파악돼? 그래서 얘들아, 우리 피아니스트에 따라서 똑같은 곡이어도 연주하는 곡을 들으면 느낌이 같아 달라? 왜 달라? 연주자가 해석한 감정이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내 말 이해돼? 그럼 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쌤말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 밑에까지만 읽어보실게. 즉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으며 당시 청중들은 연주를 통해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뭐했다? 감상하였던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객관적 감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 거 아시겠죠? 이래서 정답을 5번으로 찍은 건데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의도 파악이다.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요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선생님이. 알겠지? 오늘 3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2지문씩 천천히 읽으면서 문제 다 틀려도 돼. 난 다 틀렸으면 좋겠어. 근데 좀 아플 것 같아, 다 틀리면. 어찌됐건 하여튼 읽고 계속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 야, 얘 진짜 우리 반성해야 돼. 리아는 일본 가서 풀어온대잖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깜짝 놀랐어. 내가 말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데 막 못하게 했더니 막 울어 하겠다고.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쉬자. 좀만 쉬자.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얘들아, 3시간의 비문학을 배우는 거야. 그치? 3시간의 비문학을 배우고 연습은 100시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열어붙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기자가 글 쓰는 법이야. 자, 쌤 보세요. 기자가 뭘 쓴다고? 글을 쓰는 법이야. 얘들아, 이거는 언론고시 준비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볼 때 글을 쓰면 막연하게 그냥 쓸까? 쓰고 싶은 대로 쓸까? 아니면 어떤 틀에 맞춰 쓸까? 틀에 맞춰 쓰겠지. 그냥 쓰는 건 일기야, 일기. 알겠지? 그럼 어떤 틀에 맞춰 쓰는데 기자들이 글 쓰는 법을 알면, 다시 말하면 기자들이 어떤 틀에다가 글을 쓰는지 알면 우리가 글을 읽히고 이해하기가 쉬워. 네, 그걸 지금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자, 근데 어떻게 글을 쓰냐면 기자들은 이렇게 써. 이렇게 글을 쓰거든. 자, 쌤 보세요. 이게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일게. 요 꼭지점이 있지. 요 꼭지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배치하는 위치야.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글을 쓴다고 치면 첫 번째 문장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지? 이건 너무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그리고 각 문단의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항상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 왜 이렇게 쓸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글이 뭐하게 만들어야 돼? 이어지게. 반복도 맞는데 이어지게 만들려면 앞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잖아. 이어지려면 이 꼭지점의 위치에서, 즉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돼. 그럼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내용이 계속 뭐 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글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어떤 글을 읽어갈 때 그 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문장을 배치해 놓았는지를 아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너희들 백화점 딱 가면,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뭘 많이 팔어? 음식을? 화장품 팔어, 보통. 화장품을 팔거든. 백화점 안 가봤지? 음식은 지하 1층,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서 팔아. 알았지?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서 팔아. 알았지? 깜짝 놀랐네? 그래, 1층에서부터 화장품을 팔어. 왜 화장품을 팔까? 백화점에 여성 고객이 많아, 남성 고객이 많아? 그렇지. 여자는 향기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진짜 좋은 향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백화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좋아지겠지. 만약에 얘들아 백화점 1층에 예를 들어 화장실만 있어. 그럼 2층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고 싶잖아. 쌤 말 이해돼? 두 번째, 백화점에 딱 갔는데 화장품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주변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명품관이. 명품관이 있는 거야. 그럼 명품관을 왜 1층에다 배치할까? 그 백화점의 품위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은 이 정도의 품위를 갖춘 제품들을 팔수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격이 있게 보이는 거야. 그럼 격이 있게 만들어 보이는 순간에 그 백화점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뭐가 높아져? 격이 높아진다고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쌤 말 이해돼?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들을 배치할 때에도 층마다 배치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여성복은 2층, 남성복은 3층, 아동복은 4층이야. 왜? 자, 주 고객이 누구야? 여성이야. 여성 중에서 아줌마가 많어, 처녀가 많어? 아줌마가 많어. 왜 아줌마가 많냐면 처녀는 일하러 가야 돼. 처녀는 직장 다니거든. 근데 아줌마는 어디 계셔? 집안일을 하시잖아. 집안일을 하고 계시니까 무슨 권을 가지고 있어? 경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발언권. 바람 피러 다니는 발언권을 가지고 다녀? 참 신기한 지역이네, 이 지역. 보면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주머니에 돈은 엄마가 있단 말이야. 엄마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옷부터 사겠어? 니네 같으면. 자, 니네가 엄마야. 자기 옷부터 사. 일단 내 거 사고 보는 거야. 자, 일단 뭐 애새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일단 내 물건 먼저 사는 거지. 그런 게 있어? 인생은 씨발 나야. 막 이러면서 I am life. 내가 인생이다. 아니지. 누구부터 사냐? 보통 일반적인 엄마들은 애들 옷부터 사요. 애들 옷부터. 그럼 애들 옷을 사려니까 몇 층에 있어 그게? 4층에 있는 거야. 그러면 백화점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4층까지 올라가야 돼. 백화점의 목표는 끝까지 다 보고 가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백화점에 시계가 없는 거야. 엄마들이 시계 보면 어때? 아이고 우리 하율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계를 못 보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백화점에 뭐가 없어? 창문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왜? 날씨 보면 그때부터 우울해져 사람들이. 여자들은. 맞아 안 맞아? 비 오면 아이고 빨래 아이고 빨래 개야 되는데 큰일 나는 거거든. 알아듣겠어? 그래서 4층에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더니 애기 옷을 다 고른 거야. 그지? 아유 우리 지은이 옷이네. 이년은 맨날 커. 막 이러면서. 그지? 이년은 키가 계속 크니까 짜증나. 이러면서. 언제 그만 크려나. 막 이러면서. 그지? 그 옷을 딱 샀어. 지은이가 딱 샀네. 딱 사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무슨 옷이 보여? 아빠 옷들이 보이는 거야. 남편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그 새끼 맨날 밖에 나가 돈만 버는데 옷도 그냥 대대로 입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 사는 거야. 또 아이고 그래 남편 거 딱 사지 뭐. 딱 사. 그리고 딱 내려오는데 내가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쪽은 애들 옷, 이쪽은 아빠 옷. 그지? 그럼 내 옷은 뭐야? 난 뭐야 나는? 난 내 인생은 없잖아. 막 우울감이 밀려와. 근데 그때 딱 여성복이 보이네. 그래 내 것도 하나 사지 뭐. 딱 사는 거야. 그럼 백화점 많이 돌아다녔지? 배고파 안 고파? 그렇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거지.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다 쓰게 만드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아줌마들이 거기서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봐봐. 이걸 왜 얘기했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지. 근데 그 글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배치해 놓는 위치가 있어. 이게 모든 글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글들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그럼 봐봐. 이 배치된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면 이 글을 뭐 했다는 걸까? 이해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배치도를 이해하라는 거야. 배치도를. 이해됐어 얘들아? 요걸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럼 3페이지 펴지 말고 내가 준 프린트에서 오늘은 7페이지를 먼저 펴봐. 7페이지. 자, 7페이지를 펴봐. 자,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 이거 내가 쓴 거야? 아니면 수능 지문이야?
수능 지문이야. 또 의심하면 안 돼. 알았지? 의심하면 좆되는 거야. 알았지? 믿어야 돼. 알았지? 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문장의 밑줄,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의 밑줄,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밑줄 쳐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쳐봐. 밑줄 칠 줄 몰라? 첫 번째 줄의 밑줄,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의 밑줄, 두 번째 문단부터는 첫 번째 줄에만 밑줄. 이게 많이 어렵니? 나는 얘들아, 내가 30년 동안 애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줄치는 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처음 만났어. 어머?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초딩도 하는 건데 이거는. 자, 해도 돼? 해도 돼? 우리 민준이 왜 이렇게 오늘 또 우울해? 선생님하고 있다 상담하고 가. 알았지? 우리 민준이 그냥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지금 밑줄을 쳤지? 밑줄을 쳤지? 자, 밑줄 친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 밑줄 친 문장만.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는 강하지만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이 없으면 정신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약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자, 이 질문 뭐에 대한 이야기야? 영화에 대한 이야기네. 맞지 얘들아? 근데 영화가 뭐가 약하대? 정신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하대. 맞지 얘들아? 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밑줄 쳐놨지?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순수하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추상적인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봐. 정신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연결돼 안 돼? 되지?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가봐. 에이젠슈타인은 여기서 한자 구성 원리에 뭐 했대? 주목했대. 자, 그럼 쌤 보자. 에이젠슈타인은 영화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얘기했어? 한자 얘기했지. 그럼 한자를 가지고 얘들아 무슨적 의미를 표현하는? 정신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이러한 원리가 뭔데? 한자의, 얘들아, 한자의 구성 원리죠. 우리 밑줄 친 게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그 한자의 구성 원리가 영화가 시각적인 의미를 표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맞니, 얘들아? 이제부터 뭐에다 적용하겠다? 영화에다가. 맞니, 얘들아? 그럼 맨 마지막 문장은 첫 번째 문장하고 뭐 했어? 선생님 봐. 첫 번째 문장하고 무슨 문장? 마지막 문장이었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첫 번째 문장 봐봐. 그러나 개별 장면들의 시각적 병치를 통해서 이루어낸 추상적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구성해내는 건 누구의 몫이다? 관객의 몫이다. 그럼 물어보자. 추상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누구의 몫이다? 관객의 몫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쌤 보세요. 자, 정리해보자. 영화는 뭐에 약해? 정신적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약해.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추상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맞니, 얘들아? 그래서 무슨 원리? 한자의 구성 원리. 이걸 가지고 영화가 뭘 만들어내는 거? 시각적인 의미 표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 맞니, 얘들아? 그러더니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누구의 몫이래? 누구의 몫이래? 관객의 몫이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얘들아, 영화가 무슨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독자적인 뭐가 되기 위해서 얘들아? 예술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뭘 가져야 됩니까? 추상적 의미, 정신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를 설명한 글이다. 느낌 오세요? 느낌 와. 다 읽을 거야. 느낌 와, 안 와? 오지? 그래서 정답 몇 번 같아? 3번이야? 5번이야, 5번. 자, 근데 좀 이따가 3번은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줄게. 자,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건 얘들아 예전에 나왔던 수능 지문이야. 어떤 식으로 느낌 오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들아 봐. 글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물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 흘러가는 물에 문장 배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읽을 때와 힘을 모아고 읽을 때 빼면서 읽는 훈련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속도가 붙어. 그러니까 얘들아 천천히 읽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천천히 읽어. 다.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 꽉 주고 천천히 읽으니까 두 번째 단락쯤 가면은 막 힘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문장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힘을 좀 주고 읽고 나머지는 슬렁슬렁 읽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3월 달에 봤던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자, 목요일, 금요일 날 풀었던 시험지 한번 봐봐요. 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풀었던 시험지. 해볼까? 한다. 해도 돼? 할까? 첫 번째 지문은 쉬웠지? 이거는 얘들아 독서 지문에서 제일 쉬운 지문이야. 하여튼 어찌됐건 자, 이 지문 봐봐. 상위 인지는 끊어봐. 어떤 과업의 성취를 보장하는 자기 규제의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네. 맞지? 자, 이 지문 뭐에 대한 이야기니? 상위 인지에 대한 이야기네. 맞지 얘들아? 그럼 상위 인지라는 단어랑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해? 자기 규제 기제가 중요하다는 느낌 들죠? 자, 그럼 상위 인지는 얘들아 무엇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독해 과정 조정은 인지 조정의 일종으로 독해 과정 조정을 잘하는 사람은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다. 맞지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는 얘들아 뭘 잘하는 사람이지? 인지 조정의 일종인 독서 과정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독서 과정 조정을 잘한다는 건 자기 규제 기제를 잘 이용한다는 거지. 맞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얘들아 뭘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 규제 기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독서 과정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해됐나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해 과정 조정 작용으로 독서 목적에 따른 독서 행위의 조정, 배경 지식의 활성화, 문맥 정보와 논리적 구조의 활용, 이해의 정확성 점검과 이해 실패에 대한 대처 등이 있다. 자, 이게 다 뭐의 얘기인가? 독해 과정 조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럼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 상위 인지는 뭐를 이용하는 거야? 자기 규제 기제지. 그럼 그 자기 규제 기제가 뭐니? 독해 과정 조정이지. 그 독해 과정 조정이 뭐니 얘들아? 독서 목적에 따른 뭐지? 이해돼? 자, 쌤 봐. 글 이어져 끊어져? 이어지지.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독서의 목적이 텍스트 전체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뭐 해야 돼?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느낌 오세요? 자, 이건 세 단락이니까 요렇게까지만 읽을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얘들아? 자, 지문을 읽을 거야. 다 읽을 건데 지문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힘을 주고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요건 지금은 잘 안 돼.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알고나 당하자 이런 얘기. 알고나 당하자.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 자, 한 집만 더 해볼게. 자, 뒤로 넘겨봐. 한 집만 더 해볼게. 모방 가지고 한번 해볼게. 모방. 해도 돼? 해도 된다고 해줘 제발. 해도 돼?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 밑줄 쳐봐. 첫 번째 단락 어디 밑줄?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밑줄. 근데 세상에 첫 번째 단락이 문장이 두 개밖에 없다 그지? 지랄 맞다 그지? 두 번째 문장부터는 다 몇 번째 문장만 밑줄? 첫 번째 문장만 밑줄 쳐봐. 됐지? 그냥 밑줄만 쳐. 나하고 읽을 거요. 해도 돼? 자, 쌤 봐. 의도 파악해봐. 이 글에 무슨 의도로 쓰였는지 파악해봐. 알았지? 자, 한다.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뭐가? 모방이 관찰과 학습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뭐가? 모방이. 그럼 얘들아 뭐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야? 모방. 이러한 모방은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보므로 더 이해할 수가 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인간하고 고등지능 동물은 행동 차이가 있나 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와? 어린 침팬지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동을 관찰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 어린 침팬지와 똑같은 말 위에서 찾아보세요. 고등지능 동물이에요. 아이들과 똑같은 말 찾아보세요. 아이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인간입니다. 침팬지가 인간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아이와 누가
침팬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맞습니까 여러분? 모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쌤말 이해돼? 그럼 이 질문 뭐에 대한 설명? 모방. 뭐 가지고 설명? 침팬지 플러스 인간 아이들. 좋아. 됐어 얘들아? 그 다음 단락 가봐. 그 다음 단락. 어린 침팬지와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보이세요? 네. 그럼 쌤 보세요. 위에 단락은 뭐 열심히 설명한 거야? 모방.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설명했겠지. 이러한 차이. 순진 무고한 것들 같으라고 계속 모범만 얘기해라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했다는 걸 알려준 거야. 얘들아 나 두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차이점 얘기했다. 이거 알려준 거야 지금. 됐니? 신경과학 차원인 겨울 뉴런을 통해 뭐 할 수 있대? 설명할 수 있대. 그럼 이제부터 뭐 설명하겠다는 거야? 거울 뉴런을 설명하겠다는 거지. 쌤 말 알아듣겠니? 그럼 물어보자. 쌤 봐봐. 쌤 봐봐. 자, 모방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인간과 무슨 동물을? 고등동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뭐를 해서 침팬지하고 아이들을 관찰을 했어. 그래서 세 번째 달라 그걸 가지고 차이가 있대 없대? 있는데 그걸 또 뭐 가지고 설명하겠대? 거울 뉴런. 그럼 이제부터 뭐 나와? 거울 뉴런 나오겠지? 그대 안 그대? 그러니 맨 마지막 단락에 뭐 나와?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뭐한다? 높인다. 아 그럼 선생님 보자. 모방의 수준이 높은 애가 누구야? 인간이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인간이 모방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거울 뉴런 때문이네. 그럼 침팬지는 거울 뉴런이 좀 있거나 적거나 하겠지. 없거나 적거나.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자 그럼 쌤 봐. 쌤 봐봐. 이제 전체적인 글의 구조 보여? 백화점 1층에 왜 화장품 코너가 있는지 알겠어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글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 글을 읽어내기가 엄청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쌤말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럼 요 지문을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봐. 어떤 느낌인지 따라와봐. 해도 돼? 요 지문 하나만 하자. 요 지문 하나만 알았지? 요 지문 하나만 해보자. 이거 3학년 지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3월 달에 처음으로 봤던 모의고사 시험지예요. 여러분이 내년 3월 달에 볼 시험지.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모방이란 끊어.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끊어.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끊어.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답니다. 자 그럼 모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관찰을 해야 되네요. 모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학습이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여기다 쓸게요. 천천히 선생님 오늘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거든. 비문학을 처음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비문학의 신생아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천천히 가르치자. 오늘 진짜 내 마음이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봐. 자 그럼 모방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관찰하고 뭐를 해야 돼? 학습을 해야 돼. 너희들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돼. 관찰하고 학습을 해야 돼. 우리 지은이의 창의력을 오늘 묻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럼 모방은 관찰과 뭐가 필요해? 학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선생님처럼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졸라 풀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알겠니?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봐.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동물의 행동 차이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런 모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다? 더 이해하기 쉽다? 행동 차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뭘 보면? 행동 차이를 보면.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건 여러분 고등동물과 뭘까요? 인간이겠죠. 그럼 얘네들이 무슨 차이를 보일까요? 행동 차이를 보이겠죠. 어떤 부분에서요? 칠판 보고 어떤 부분에서요? 민준아 안돼 민준아 안돼 안돼. 어떤 부분에서요? 관찰과 학습 부분에서. 그렇지. 안 놓쳤지? 안 놓쳤지? 자 두 번째 단락한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에 따라 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두 개를 이용하는데 두 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냐 여부분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뭐야? 하나는 투명하고 하나는 안 투명하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습니다.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윗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지요.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 번 집어넣고는 집어넣는 시범자를 뭐합니다? 관찰합니다. 칠판 보자 얘들아. 관찰 똑같네. 맞지? 근데 쌤 봐봐. 지금 힘 빼고 읽었어? 힘 넣어서 읽었어?
힘 빼고 읽었지. 그렇지. 힘 빼고 읽는 느낌 들어? 침팬치 이알이라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고 읽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똑같았어. 관찰은 똑같았어.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 먹이를 빼는 시범자 행동을 관찰합니다. 맞죠? 계속 뭐 얘기했죠? 관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린 침팬지는 맞습니까, 여러분? 어린 침팬지는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는 뭐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칠판 보자 얘들아. 그럼 반투명은 얘들아 관찰한 대로 뭐 했어? 학습했죠. 맞습니까? 즉 뭐 했죠? 모방했죠. 그런데 투명한 건 얘들아 뭐 했다? 관찰한 대로 모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했어? 우리 지은아 서서 자면 안 돼. 차라리 앉아서 자. 너무 미안하잖아. 우리 지은이 지금 힘들어요. 지은이 힘들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개떡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선생님이 개떡 같은 거야. 미안해. 자, 그 다음 봐봐. 어린 침팬지의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죠?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 먹이를 획득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 학습하지 않았다. 맞아. 그래도 돼. 모방하지 않았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고등동물은 지가 필요한 것만 뭐한다? 모방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 행동을 뭐 했다? 따라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보자. 인간은 얘들아 어떤 차이를 보니? 투명하든 반투명하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뭐 한다? 모방한다.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모방하는 게 많아지면 뭐가 뉴런수가 많을까? 인간이 많을까? 고등동물이 많을까? 인간이 뉴런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래서 고등동물보다 위인 거예요. 알아들어? 너희들이 볼 때 애가 멍청해 보이지? 저 병신 같은 거. 뭐더러 저건 보이는데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계속 뭐를 하기 때문에 모방을 하기 때문에 고등동물보다 인간이 더 똑똑해진다 나중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이. 알아듣겠니? 자, 읽어볼게.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과학 차원의 거울 유런을 통해 설명해 볼까요? 거울 유런은 신경세포의 일정으로 다른 행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관찰만 해도 활성화가 되네요.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거울 유런의 활성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거울 유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는 관찰을 포함하지 않는 행동의 실행이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입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유런 중에서 얘들아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게 뭐니? 모방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보자. 애기가 모방을 많이 했어? 침팬지가 모방을 많이 했어? 애기. 그러니까 애기가 거울 유런의 활성화가 가장 많다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뭐다? 두 동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 그리고 상대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겨울 유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대요.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유런은 거의 뭐하되지 않는데? 활성화되지 않는데. 그럼 얘들아 인간 빼고 나머지 영장류들은 거울 활성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누구보다 침팬지보다 위인가 봐. 맞나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즉 투명 상자의 윗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유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대.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 머리의 뉴런은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됐나요?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뭐한다? 높입니다.
맞나요? 그럼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를 다른 말로 바꿔봐. 뉴런의 수를 높인다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방을 하면 할수록,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는 뭐 되는 거지? 발달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니네 알잖아. AI들이 뭐 한다고 하니, 지금? 생성형 AI들이 뭐 한다고 그래?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렇지. 들어본 적 있지? 선생님 봐. 여기 있잖아. 그럼 지금 AI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AI가 졸라 똑똑한 거야, 지금. 그지? 말이 이해가 되지, 이제? 아, 또 화가 나요? 내가 AI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얘들아. 니네 AI 세상이야,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어? 자, 글자를 읽었는데, 선생님 봐봐.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요즘은 읽으셨죠? 자, 읽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게 독해야. 이걸 배워가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근데 처음에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지문, 2지문씩 10지문을 푼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안 됐던 지문만 뽑아내가지고 그 지문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방하겠지. 계속 학습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의 뉴런이 많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되겠지. 그럼 국어가 어떻게 될까? 1등급이 되겠지. 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입니다.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이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그지? 이거 비효율적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아, 투명한데 그거 뭐하러 모방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없으면 말면 되지. 그러니까 되게 뭐처럼 보여?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맞나요? 다른 말로 바꿔보자. 정확히 모방할 수 있다. 인간의 뉴런은 동물보다 발달했다. 맞나요?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모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야? 따라하는 게 아니네. 맞지? 그럼 모방의 진정한 의미가 뭐야? 뉴런이죠, 뉴런. 그렇지. 뉴런에 활성화한 거죠. 그러니까 모방은 결과적으로 뉴런을 뭐 시키는 거야? 활성화시키는 거야. 맞아? 그럼 뉴런이 활성화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또이또이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모방은 인간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잘 따라한 애가 똑똑한 건가 봐.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문을 읽고 뒤에 있는 문제를 열심히 푸셨던 거예요. 알아듣어요? 아시겠어요? 자, 선생님 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느낌 와? 선생님이 뭐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앞으로 지문 계속 풀 거고 연습할 거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지문부터 시작한다고 너희들 절대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니야. 고1 지문도 진짜 어려운 거 많아. 근데 과학 지문 나오고 인문 지문 나오고 예술 지문 나오고 기술 지문 나오고 인문 지문 뭐 나오잖아. 예술 지문 나오잖아. 그지? 근데 1학년에서 나왔던 주제들이 2학년에 그대로 반영되고 2학년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3학년에서 그대로 반영돼. 주제가 다 똑같다고. 쌤 말 이해돼, 얘들아? 1학년도 인문, 과학, 기술, 예술, 철학 다 들어가 있고 2학년도 마찬가지, 3학년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데 글만 바뀌는 거야. 쌤 말 이해돼? 그럼 1학년 때 거를 단단하게 잡아놓으면 2학년 때는 조금 수월해지겠지. 2학년 걸 단단하게 잡아놓으면 3학년 건 쉽게 푼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1학년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딱 1학년 거는 길게 잡으면 6주, 짧게 잡으면 4주에서 5주면 끝나. 그거 끝내놓고 우리 2학년 거 들어가자고. 근데 학교별로 아마 독서 지문을 선택하면, 민준아 안 돼. 독서 지문을 선택하면 2학년 독서 지문을 가지고 내신의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근데 선생님이 왜 마더텅을 선택했냐면 마더텅에 있는 교재에는 2017년부터인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나왔던 모든 비문학 지문이 다 실려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내는 거 아니야. 설마 2000년 걸 내겠니? 뭐 그래도 좋겠다 나는. 이해돼? 선생님 1995년께 나왔습니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어? 네 1995년에 태어나긴 했어? 없었지? 난 있었어. 알겠어? 그런 식으로.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쌤 보자. 이제 두 번째, 글에는 뭐가 있다? 틀이 있다. 자, 기자들이 뭐 한다고?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논술 쓸 때도 요 그림 따라 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읽히고 설득력이 높아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 최근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 또 지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